첫 번째는 제가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우리 강준호 회장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렉처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승현 선생님께서 노 리플로 페노메노민 칩 PCI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강남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 촬영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이승현입니다. 컴플렉스 PCI 저희 세션 처음 이번에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준비한 내용은 칩 PCI 중에 발생하는 이 노리플로우 피노미넌의 아웃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PCI 에피카디알 프로시저를 잘 끝내고 나서 안테그레이드 플로우 자체가 안 좋은 클리니컬 아웃컴이 푸어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 보통 노리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라고 하는 사실 텀 자체는 92년도에 이제 어큐트 MI 환자에서 퍼스트 퍼블리시가 된 게 92년도라서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리플로우 자체를 학술상으로 데피니션을 보면은 마이오카디아 퍼퓨전이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참 재미가 없는 게 왜 생기는지 사실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에비던스 자체가 좀 없어서 좀 약간 재미없는 사실 아웃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는 티미플로우 2 이하이거나 만약에 3라 하더라도 마이오카디아 브러쉬 그레이드라고 하는 이 콘트라스트 덴시티가 차는 정도를 가지고 이 마이오카디아 브러쉬 그레이드가 3보다 작은, 그러니까 2 이하인 경우를 가지고 노리플로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가 생기면 일단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보통은 인캐스랩 안에서 저희가 다이그노스틱 엔지오를 통해서 이게 노리플로우가 왔는데 뭐 스페즘에 의한 건지 다이색에 의한 건지 아니면 뭐 오프닝을 하면서 생기는 이런 엠볼라이들이 날아가서 생기는 건지 어떤 것인지가 일단 먼저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CCU나 이제 뭐 병동으로 이동을 해서 만약에 노리플로우가 생겼다면 이런 ST 엘리베이션 된 것들이 레졸루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에코 같은 이런 이미징 디바이스 등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퇴원 전에 MRI에 이제 가돌리늄 이넨스가 마이오카디얼 베스큘러 옵스트럭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노리플로우는 사실 마이크로베스큘러 옵스트럭션의 가장 큰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돌린 이넨스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프리 디스차지 전에 MRI를 통해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의 이제 보통 발생을 보면은 PCI 케이스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2% 크게는 발생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스테미 세팅에서는 일반 PCI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시던스를 좀 주의해서 확인을 하고 최대한 레졸루션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보통 가장 큰 패소피지올로지컬 메커니즘을 보면은 저희가 토탈인 경우, 특히 스테미에서 그러니까 오프닝을 하는 경우에 날아가는 이런 디스탈 엠볼라이제이션 되는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이제 이스케믹 인저리나 리펄퓨전 인저리 같은 이런 염증 반응이나 리펄퓨전이 되면서 생기는 이런 베셀 데미지 등을 통해서 노리플로우가 주로 잘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프리벤션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런 프리컨디셔닝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뭐 기저질환이 얼마나 있고 제네틱하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질병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노리플로우에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프리컨디션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오클루전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노리플로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심텀 온셋 벌룬 타임을 빨리 가져가서 노리플로우가 발생했더라도 얼른 오프닝을 해주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스케믹 인저리와 그에 따른 리펄퓨전 인저리의 타임이 길어질수록 임팍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짧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의 프레딕터를 우선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거는 칩 PCI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컴플렉스 하이 리스크 인디케이티드 페이션트의 프레딕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이런 기저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특히 스테미 세팅에서 잘 발생을 하고
하이 스럼버스 버든이나 이런 플락들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그리고 리퍼퓨전 타임이 길어질수록 그 임팍 사이즈가 커져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베인 그라프트나 뭐 로타 뭐 이런 케이스들, 그리고 리전 랭스가 길거나 이런 경우에는 노리플로우가 잘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는 뭐 ACS 케이스에서 가장 잘 발생을 더 많이 하는데, 특히나 스테미에서는 이 모탈리티가 꽤 높은 편이라서 저희 이제 보통은 캣방에서 나가기 전에 그 티미플로우를 최대한 확보해 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모탈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이걸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리 노리플로우 플로우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터 원셋으로 도어투 벌룬타임을 빨리 가져가서 일단 오프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이런 뭐 프레셔나 블러드 슈가나 이런 스타틴 복용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런 관리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컨시퀀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이런 프리벤션이 일단 중요하고, 만약에 노리플로우가 생겼다고 한다면 빨리 다이어그노시스를 통해서 트리트먼트를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트리트먼트의 첫 번째 옵션이 일단 드럭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 프리벤션은 우선은 이런 DM이나 하이퍼텐전, 그 다음에 이런 하이퍼리피데미아, 스타틴 복용 같은 거를 통해서 이런 발생률을 좀 줄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할 수 있는 드럭 옵션들을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 나이트로 프로사이드입니다. 흔히 NTG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프리로드와 애프터로드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퍼스트 이벤트를 줄인다는 레포트들이 꽤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용이 높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단점이 BP를 좀 많이 떨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해서 BP가 좀 허락하는 환자에서는 나이트로 풀사이드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시는, 뭐 병원마다 다르시겠지만 많이 사용하시는 약품이 이제 아데노신. 그래서 아데노신은 사실은 바소다일레이터, 안티플레이트 이펙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큰 장점은 숏액팅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더라도 사이드 이펙트 자체도 좀 숏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AV 블락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RCAS의 뭐 이런 템포럴 페이스메이커 백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라파밀도 뭐 아데노신이랑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뭐 크게 하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추천하는 이런 드럭은 아니고, 많이 그 다음 좀 많이 쓰는 것이 압시시마,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클로티납. 네, 클로티납은 보통 이런 스럼부스 버든이나 티미플로우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리딩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가장 큰 단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주치의는 아니지만 이런 약품에 대해서 간단한 정도의 이렇게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런 약제들을 어떻게 인트라 코로나리로 줄 건지 또 베인으로 줄 건지에 대한 이런 아규들도 있고, 근데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압시시막 같은 경우에는 베인이나 아테리나 이게 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없고, 이런 데스나 리임팍과 관련된 이런 이벤트에 큰 영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을 어떻게 할 거고, 어떤 듀레이션을 가지고 어떤 용량으로 줄 건지, 이런 거는 이제 사실 뭐 병원, 물론 정해진 건 있겠지만 이게 병원마다 이제 경험적으로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형태로 보통은 이제 가이딩으로 인트라 코로나를 준다면 이제 프록시말에서 가이딩을 통해서 주는 방법이 있겠고, 그 리전 앞에서 이제 뭐 마이크로 카테타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고려를 아마 해본다면 세컨 옵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티납 같은 경우에는 그 노리플로의 에비던스가 있기 때문에 베일아웃으로 고려를 해봐라 라고 ESC 가이드라인에 이제 최신이 2020년에 업데이트돼서 이제 노리플로의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약제들의 이제 특성을 보고
이런 차트를 가지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BP가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 하면 나이트로프로사이드,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이포텐전이나 뭐 블락이나 이런 거에 관련해서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약들을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드럭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프로시저 중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추가적인 메카니컬 인터벤션 디바이스들인데, 스럼부스 아스피레이션, 디스탈 프로텍션 디바이스, 그다음에 스텐팅을 할 건지 아니면 디퍼 할 건지, 그다음에 노리플로우 때문에 헤모다이나믹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가적인 뭐 다른 디바이스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럼부스 아스피레이션이 사실은 뭐 모든 케이스에서 하면은 좋다, 뭐 옛날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이게 2015년에 발표됐던 NEJM의 스롬벡토미 프라이머리 PCI 연구인데, 사실은 프라이머리 아웃컴에서 PCI 언론으로 했을 때 스롬벡토미 했을 때 크게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스롬벡토미를 했을 때 스트로크에 영향을 더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 논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2015년에 아스피레이션이 리즈너블해서 약간 셀렉티브하게 사용해라, 크게 베네핏이 없다라고 이제 이런 기준이 바뀌어서 2021년 최근판을 보면은 스롬벡토미 자체가 베네핏이 없다, 프라이머리 PCI에서 크게 베네핏이 없다, 리커멘데이션 되어져 있는데, 뭐 물론 이거를 가지고 뭐 아스피레이션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고, 이제 이거는 이제 병원의 상황에 맞게 당연히 엔지오피컬리 뭐 필요할 것 같다 하면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에비던스를 가지고 뭐 주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희가 아스피레이션을 사용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연구가, 보통 저희가 뭐 디지털 프로텍션 디바이스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 뭐 베인 그라프트나 뭐 저기 로타블레이터 같은 프로시저를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 스럼부스가 날아간다든지 뭐 플락들이 날아갈 걸 예상하고 저희가 프로텍션을 쓰는 경우는 있는데, 이제 일본 연구였는데 이게 N수는 많지 않은데 그 어큐트 MI 환자에서 무조건 필터 디바이스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했던 연구인데, 이건 노리플로우 페노미넌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제 힌트를 줬던 이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텐팅에 관련해서도 노리플로우가 왔다 그래서 뭐 스텐을 넣냐 마냐 뭐 이거는 이제 그 상황에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트렌드가 약간 이제 미니멀하게 오픈을 해주고 이렇게 OCT를 보면은 스타빌라이즈 되지 않은 이런 스롬부스들을 한 3일에서 일주일 뒤에 그 약을 쓰면서 지켜보고 한 일주일 뒤에 보면 이렇게 스롬부스가 좀 스타빌라이제이션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 스텐팅을 하지 말고 디퍼 스텐팅을 해주는 것도 노리플로우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힌트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2015년 연구, 그래서 이거는 이제 N수가 적은데 크게 차이가 없더라, 디퍼와 이미디에이트 스텐트가. 근데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는 디퍼를 했을 때와 그다음 다이렉트 스텐팅을 했을 때 그 이제 뭐 MRI 마요바스큘라 옵스트럭션의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오히려 디퍼했을 때 도움이 되더라라는 이런 힌트를 줬던 연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그 란셋에서 그 이 네 가지 연구를 토대로 그 디퍼 스텐트와 다이렉트 스텐팅의 연구를 비교를 지금 리뷰를 하고 있고, 이제 한 내년 정도에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렉트 스텐팅과 그 디퍼 스텐팅을 한번 디퍼 스텐팅을 고려해보는 것도 ACS 케이스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리플로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펄퓨전 인저리를 동시에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프리다일레이션과 아스피레이션을 동시에 시행하는 이런 카테타를 모 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연구하고 또 개발 중에 있는 이런 퓨처 디바이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을 하고 이제 동물 실험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노리플로우가 혹시라도 더 안 좋아져서 헤모다이나믹하게 서포트가 필요한 경우에 이제 에크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퓨처 디바이스로 이런 이제 미니멀 인베시브하게 코로나리 펄퓨전을 임프루브먼트 시킬 수 있는 이런 디바이스도 이제 출시를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임펠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카테타가 엘브에 위치하고
퍼퓨전을 좋게 해서 코로나리로 가는 퍼퓨전을 좋게 하는 이런 임펠라라는 디바이스가 또 이제 퓨처 디바이스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2일자 기사인데 존슨앤존슨에서 이 임펠라라는 디바이스 아비오메드를 인수해 가지고 임펠라와 에크모를 결합해서 이런 안정성 효과가 FDA에서 입증된 이런 임펠라 디바이스도 앞으로 이제 퓨처 디바이스로 한번 고려해 보면은 어떨까 해서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제가 이런 포텐셜 스테이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프리벤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선은 ACS 케이스건 뭐 스템이건 일단은 블러드 베셀을 열어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고, 열어줬는데 열어주고 나서 노리플로가 생겼다면 뭐 BP가 허락하는 한에선 나이트로프루사이드 그 외에 뭐 크로티납이나 이런 약제들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테미 세팅에서 그 외에 뭐 아스피레이션이라든지 스론벡톰이라든지 뭐 다른 디바이스들을 이제 디퍼 스텐팅 등 여러 가지 이제 메카니컬한 디바이스들도 세팅을 갖춰 놓고 프로시를 진행하는 게 항상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 칩 PCI에서의 이런 놀이플로우는 사실 저희가 뭐 재미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놀이플로우가 딱 생겼을 때 어떡하지? 약을 줘야 되나? 그러면서 저희끼리도 사실 고민할 때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결론은 놀이플로우는 모탈리티에 영향을 꽤 주기 때문에 분명히 좋지 않은 거고, 이런 스테미 세팅에서 이런 임팍 사이즈 뭐 EF를 줄인다든지 굉장히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약제들 그리고 다른 메카니컬한 디바이스들을 항상 생각을 하고 저희가 프로시저를 마치고 캣방을 나가기 전까지는 티미 플로우를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해주는 것이 환자의 모탈리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스피레이션과 벌룬을 동시에 하는 디바이스라든지 뭐 임펠라 디바이스 같은 이런 퓨처 디바이스에 대한 연구나 관심도 저희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노리플로 현상에 대해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임펠라도 같이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여기 패널 선생님이나 어디언스 선생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 2건 정도 받고 다음 케이스 진행하겠습니다. 네, 박은희 선생님. 네. 잘 들려요?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들려요? 여보세요? 그 약물에서 이제 나이트로프루사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나이트로프루사이드는 효과가 별로 없어가지고 GP2B3A 이니비터인 압식스맙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뭐 브리딩 리스크가 좀 높기는 하지만 효과는 가장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데노신 가장 또 같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약물에 우리가 노리플로 오게 되면 약물을 주는 순서가 있어요? 아데노신, 베라파밀 뭐 순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의사가 선호하는 약물들이 있어서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일단 나이트로프루사이드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공급에 문제가 좀 있었어가지고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이 좀 어려웠었고요. 요즘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압십스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노리플로 PCI 하다가 노리플로가 오게 되면 앱시스템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상황 보고 쓰는 거죠? 네. 혹시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저도 하는 네, 박경현 선생님. 예, 이승현 선생님 강의 훌륭하게 잘 들었습니다. 아까 디퍼 스탠트 얘기했는데 특히 그런 것 같아요. RCA 쪽에 큰 뱃을 뭐 정말 스럼바이 꽉 차 있는 이런 데는 저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충분히 스럼블라이시스 하고 스럼벡토미 하고 난 다음에 한 2, 3일 정도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세컨 스테이를 스탠 하거든요. 혹시 다른 병원 선생님들 많이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이 스테이 기간이 혹시 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지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 보이지가 않네. 또 하나 있었는데 이거만 하나만 하시죠, 하나만. 제가 보통 이걸 이제 정리해 보면서 보면은 보통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팔로우업한 데이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비용적인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당장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약간 교수님들 그런 약간 그런 마인드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빅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데이터들은 보면 3일에서 7일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럼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루틴이 없을까요? 뭐 며칠 후에 하면 좋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따로 정리된 게 없을까요? 이게 정리하면서 혹시 그거에 대한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아티클이 있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그런 건 못 찾아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거 스터디 하고 상황에서도 있는데요, 선생님. LAD에서 하고 있거든요. 헐플릿을 그렇게 디퍼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뭐 N수가 많은 연구랑 많지 않은 연구랑 비교를 하는 중이고 약간 리뷰를 사실 하는 중이라서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고대 병원에 이런 그 연구가 사실 많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LAD에서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ACS에서 디퍼 반론해가지고 팀이 3 하게 되면 3일에서 5일 사이에 다시 엔조에서 스텐트 넣는 그룹과 이미디어트 스텐트 넣어가지고 해서 MRI 찍습니다. 그래서 MV 마이크로바스큘러 옵스트럭션까지 봐서 실제로 어떤 게 좋을 것이냐 이제 그 데이터를 내고 있는데 아까 다나미 그룹 선생님 아까 데이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면은 디퍼드 한 게 좋은 성적이 나올 때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통계적으로 그게 유의한지는 N수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그 N수를 많게 하는 스터디가 굉장히 어려운 스터디라서 또 환자한테도 이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ACS 페이션트가 다 포함된 스터디입니까, 선생님? 이제 스테미에서만 하고 있고 스테미에서. 스테미에서 LAD만 하고 있습니다. 아, 스템에서 LAD만. 스템이 굉장히 도정적인 스터디 같은데. 스테미에서 이제 플로우를 열어주고요. 팀이 3만 유지시키고 헤파린 같은 거 쓰면서 이제 다시 오클루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3, 4일 있다가 다시 인터벤션하는 그런 스타일. 그 첫 번째 그 티미플로우만 유지하시는 그 시술에 대해서는 환자 차지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가이딩은 두 번째 거는 차지를 못해요, 선생님. 아, 3, 4일 후에 하시는 시술에 대해서는 차지를 안 하신다고요? 시술은 차지하고요. 네. 그 삭감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좀 그냥 감사하고 어디에 진행하시는 포함해서 거예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강준호 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승현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콜라테럴 퍼포레이션 두링 CTO 인터벤션이라는 주제로 인천성모병원의 임도영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심혈관 치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도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콜라테럴 퍼포레이션 더링 CTO 인터벤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TO PCI를 하면서 마주할 수 있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퍼포레이션, 어큐트 베스 클로저, 그다음에 뭐 디바이스의 로스나 엔트레먼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케이스는 이제 퍼포레이션, 그중에서 에피카디알, 콜라테랄 베스의 퍼포레이션 한 케이스하고 어큐트 베스 클로저, 그중에서 스룸보시스에 관련된 케이스 총 2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61세고요. 치컴플레인 익서셔널 체스트 페인 3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DM 하이퍼텐션 없었고요. 엑스스모커였고 에코는 이젝션 프랙션 45%, 베이절 임페리얼 월에 에이키네지아, 에이피컬 septal 월에 하이퍼키네지아의 소견이 있었습니다. 실시한 엔지오그라피상에서 LAD는 프록시말부터 미드까지 스테노시스가 90% 이상 있었고요. 서크 같은 경우에는 프록시말부터 미드까지 CTO 소견 보였습니다. ICA는 이제 프록시말 쪽에 90% 이상의 스테노시스 소견을 보였습니다. 먼저 이제 LAD하고 ICA만 PCI를 진행하기로 했고요. LAD는 자이언스 3.0에 33, ICA 같은 경우는 3.0에 28을 스텐트 인설션해서 일단 PCI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서클 CTO 리전 같은 경우 세컨 스테이지로 이제 진행이 좀 됐고요. 레프트에는 XB4를 인게이지를 했고 그 라이트에는 AL1을 인게이지를 했습니다. 먼저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코르시오하고 시온 블랙, 가이아 세컨까지 썼지만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하는 건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콜라테랄 채널을 찾아서 레트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좀 하고 이제 콜라테랄 채널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처음 이제 보이는 콜라테랄은 이제 PL에서 OM으로 가는 septal 콜라테랄이었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엔트리 지점이 좀 명확치는 않고요. 이제 어드밴스 한다고 해도 앵글이 너무 심해서 그 와이어링 하기가 좀 힘들겠다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콜라테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이고널에서 OM으로 가는 에피카디아 콜라테랄 채널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septal 채널보다는 좀 낫겠다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에피카디아 콜라테랄 채널은 잘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톨처스티하고 탐폰의 위험도 너무 높고요. 와이링도 이제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딜라테이션을 할 수 없다는 단점 때문에 에피카디아 채널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가지는 옵션은 이 에피카디아 콜라테랄 채널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조심스럽게 좀 어드밴스 해보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 카테터는 카라벨을 사용했고요. XTR을 이용해서 OM 쪽으로 어프로치를 시도를 했고, 다행히 잘 올라갔습니다. 뭐 이렇게 잘 되면 좀 쉽게 끝날 것 같았었는데, 프록시말 쪽에서 트루루맨으로 어드밴스 되는 게 이제 페일이 좀 된 상태였고요. 결국 다시 이제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파인크로스하고 필더 XT-A 이용해서 트루루맨으로 어드밴스가 성공이 됐고요. 그 마이크로 카테터 팁 인젝션을 통해서 디스탈 플로우를 확인했고, 최종적으로 트루루맨인 것을 다시 한번 컨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서크에는 시너지 2.5에 38, 2.5에 32 넣어서 PCR을 좀 마무리 지었고, 이후에 이제 콜라테랄에서만 큰 컴플리케이션 없으면 끝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엔지오그래피를 찍었는데, 불행하게도 이쪽에 퍼포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좀 얇고 이 앵글이 어큐트하다 보니까 마이크로 카테터가 어드밴스 하면서 뭐 조금 퍼포레이션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여느 때 같으면 사실 벌룬 탐폰을 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텐데, 이 같은 경우에는 벌룬 탐폰을 사용할 수 없었고 바로 엠볼리제이션을 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제 좀 빠르게 퍼포레이션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팻보다는 코일을 이용해서 엠볼리제이션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레니게이드 마이크로 카테터 이용했고요. 인터락 2.6에 60 두 개를 이용해서 코일 엠볼리제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또 이제 파이널 엔지오그래피에서는 이제 퍼포레이션의 소견 없이 잘 끝난 케이스였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 그 에피카디아 콜라테랄 채널을 좀 조심을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오픈 CTO 스터디라는 걸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1000명의 CTO 환자가 좀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그중에 이제 89명의 환자가 엔지오그래픽한 퍼포레이션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43명은 클리니컬 매니지가 필요한 클리니컬 퍼포레이션, 46명은 넌 클리니컬 퍼포레이션으로 분류를 해봤다고 합니다. 에피카디아 콜라테럴이 퍼포레이션 됐을 경우에는 클리니컬 매니지먼트가 모두 다 필요했고요. 어드밴스 이벤트로 진행하는 확률도 에피카디아에서 더욱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네이티브 베슬이나 셉탈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리스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에피카디아 콜라테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 퍼포레이션이 됐을 때 모두 다 클리니컬 매니지가 필요하고 데스의 확률도 높기 때문에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퍼포레이션을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보통 앨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클래시피케이션을 정의한 앨리스라는 선생님도 CTO PCI를 할 때 에피카디아 콜라테럴 채널 같은 경우는 마지막 옵션으로 생각해야 되고 익스퍼트한 오퍼레이터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남자 58세고요. 칙컴플레인이 디스프니아였습니다. DM 하이퍼텐션이 있으셨고요. 커런트 스모커로 40년 동안 흡연력이 있었습니다. 에코는 이젝션 프레셔 30%였고요. 이스케믹 인설트 RCA 테리토리에 소견을 보였습니다. 실시한 엔지오그래피상 프록시말부터 미디까지 디퓨즈하게 이센트릭한 스테노시스가 있었고요. 콜라테랄이 RCA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멀 CAD가 있었지만 워낙 하이퍼플라스틱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RCA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부터 디스탈까지 크로잉 토탈 오클루전 소견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제 PCI를 하기로 했고요.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8프렌치 AL1, 레프트에는 XB 3.5를 인게이지를 했습니다. 앞선 케이스와 같이 마찬가지로 안테그레이드 와이어링 먼저 시도를 했고요. 코르시어하고 시온 블랙을 이용했지만 안테그레이드 어프로치는 좀 실패를 했습니다. 역시 이제 콜라테랄 채널을 좀 찾아서 레트로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다행히도 이번에는 셉타 콜라테랄 채널이 조금 다 잘 발달을 해 있어서 이제 카라벨하고 시온 블랙, 소 제로 3를 이용해서 디스 RCA까지 잘 어드밴스를 했습니다. 시온 블랙하고 필더 XTR 좀 이용해서 이제 랑데브 테크닉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결국 이제 가이아 세컨을 이용해서 랑데브 테크닉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에 RG3로 와이어 익스터널리제이션 시도를 했고요. 1.0에 6, 2.5에 15 해서 리전을 프랩했습니다.
아이부스를 확인을 했고 거의 메탈 자켓 깔듯이 뭐 3.0에 38, 3.5에 38, 4.0에 28 이용해서 거의 풀 메탈 자켓으로 스텐트 인서션 했고요. 좀 아쉬운 건 이 오스 부분에 다이섹션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더 스텐트를 좀 인서션 했습니다. 뭐 풀 메탈 자켓이긴 하지만 CTO 잘 이제 성공을 했고 성공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뭐 이후에 역시 똑같이 콜라테랄 엔지오그라피에서 콜라테랄에 큰 컴플리케이션 없으면 끝내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어쿠트 토탈 오클루전 소견이 보였습니다. 환자 체스트 페인 호소했고요. ST 엘리베이션 되면서 브라디 양상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났을 것이냐, 에어 엠볼리제이션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다이섹션일 것이냐, 아니면 뭐 스파즘일 것이냐, 아니면 이제 가이딩 카테터에 스루모스가 있었던 게 날아갔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이제 가이딩 카테터에 스루모시스가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했고요. 부랴부랴 이제 LAD 프로프에 와이어를 하나 더 넣었고 이제 아스피레이션을 시행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스루모스가 보였고요. ACT를 체크를 했는데 100세크 미만으로 나왔고요. 황급하게 다시 헤파린 3000 유닛을 인젝을 했습니다. 분명히 헤파린은 시간대로 잘 들어갔고 용량도 잘 들어갔는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환자 아이브라인을 봤는데 펑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환자 ACT 300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3.0에 38, 3.5에 32 스텐트 인서션해서 뭐 LAD 리전을 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 우리가 좀 어떻게 예방을 해볼 것이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적어도 30분에 한 번씩은 ACT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타겟팅하는 ACT는 300에서 350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병증 안 생기게 예방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고요. 발생 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고, 사실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새로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동현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실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여가지고 코멘트나 질문, 디스커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니까 선생님 마이크 그냥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에피카디알 퍼포레이션이면 당연히 탄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엠볼라이제이션이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임동생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저희가 코로나리에서 엠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소스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락토 018 쓰셨죠? 네네. 마이크로 카테터 못 쓰셨는지 제가 못 봐가지고. 애니게이드 썼습니다. 저희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서, 근데 이제 인터락이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 저희가 타겟한 데보다 더 메인 베스까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항상 리스크가 있어가지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토네이도를 짧고 한 몇 개 이거 묶어가지고 쓸 생각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혹시 다른 병원 선생님들은 네. 좋은 옵션이 있는지 한번. 저희도 뭐 가끔 이제 어차피 렉트로이드 하다 보면 뭐 셉탈 퍼포레이션 가끔 생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까 지금 우리 박상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토네이도가,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코르쉐어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코르쉐어를 쓴다고 하면은 이 아까 했던 아까 쿡 제품을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인터락 같은 경우도 정말 좀 길거든요. 그래서 그게 디스탈까지 안 갑니다. 그래서 아까 해서 메인 베스를 안 차가면 미드까지만 가도 나중에 좀 막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셉탈이 럽셔가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이 디스탈 같은 게 많아요. 근데 그래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사또 선생님인가 거기서 이제 발표 중에 한 게 하나 뭔가 하면, 프락시말일 경우에는 그냥 그라프트 메인에다 그라프트를 넣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장 이게 럽처 사이즈가 크고 프락시말에 가까울수록 이게 아무리 코일링해도 안 막힐 경우가 있다. 근데 저희 병원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걸 아까 케이스 하나 보면서 느꼈던 게 그것도 하나 좋은 옵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 마이크로바스큘라라든지 스몰 브랜치 퍼포레이션 됐을 때 젤폼으로 여러 번 이제 제품 좀 리스크하지 않나요? 사용하다 잘 사용해야 될 거는 괜찮긴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저희 코로나 선생님들은 사실 레디얼러지 선생님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젤폼에서 항상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패스트 인젝션 했을 때 사고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몰 실린지로 슬로우리 인젝션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카테터가 움직이지 않게 뒤로 밀리지 않게 잘 잡아주면 젤폼도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은 CTO에서는 에피카디아를 이용하는 거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셉탈 채널로 했을 때 퍼포레이션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 지켜보는 방법. 에피카디아 쪽에 퍼포레이션이 생기면 좀 전같이 이렇게 코일 같은 걸 이용해서 막아주는 거. 젤펌은 사실은 저희가 하긴 하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이크로 코일 같은 걸 사용할 경우에 아까 우리 박경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확인하면서 퍼포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희가 알기 때문에 와이어는 있는 상태면은 마이크로 카테터 체인지가 가능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를 이용해서 주로 막아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체크하고 항상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놓친 경우죠. 왜냐하면 바이라테랄 펑처를 하면 두 군데 다 프레셔를 보면서 하게 되면 만약에 가이딩 안에 스럼버스가 있었다 그러면 프레셔가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체크를 못했다는 거. 또 하나는 ACT 체크를 해서 스럼버스가 발생하지 않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 체크를 안 했다는 거. 사실은 퍼포레이션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막아주고 치료를 해주면 되지만 두 번째 케이스 같이 이렇게 가이딩 안에 스럼버스가 찼다는 거는 저희가 사실 시술하는 사람들이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쌤, 보통 저희가 리버스 헤파린을 하고 페리카디오센테스 준비하고 코일을 하는 중에 사실은 서전 선생님을 저는 꼭 이렇게 그 연락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수술장 오렌지에서 안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선생님 첫 번째 케이스 보면은 그 에피카다트에서 조금 퍼포레이션이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저희가 들어가서 네이티브 아트리에서 퍼포레이션 되게 되면 콜라테랄이 있어가지고 멈추지 않는 경우 있는데 그때 CTO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전 선생님이 수술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걸 좀 하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그 세션의 마지막 연자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VT Blot Out Everything Except a Stent이라는 주제로 은평성모병원의 김태훈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 보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평성모병원의 심혈관찰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사 김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이 케이스가 어떻게 보면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생겼던 케이스인데요. 저희 병원이 개원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스텝 선생님과 직원들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고 직원들도 뭐 여러 병원에서 모이다 보니까 팀워크라는 게 없었을 때 생겼던 케이스라 리뷰 형식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환자는 호흡기내과 TB로 입원했던 환자였는데 그쪽에서 이제 풀무나리 이블레이션 하기 위해서 체스트 CT를 찍었었고 체스트 CT 상에 이제 코로나리의 시비안 칼시피케이션이 있어서 저희 과로 컨설트 되었습니다. 환자는 스모커였고 그 기종 CT 상에는 폐기종이 있었습니다. 체스트 CT 상에 보시면 레프트 사이드에 리니하게 LAD 서크에 시비안 칼시피케이션 볼 수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뭐 사실 카디오메갈리나 이퓨저 같은 거는 없어서 저희 과가 PC하게는 뭐 아무 문제 없는 상태였습니다. DOE가 있었지만 이니셜 리케이지에서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이상이 없어서 이 환자 TMT 시행하였고요. TMT 2스테이지 정도 갔을 리커버리에서 AVL의 네가티브 그다음에 랩트 사이드에 톨티 발견되어서 이제 CAG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니셜 CAG입니다. LAD 디퓨즈한 병변이었고 그다음에 서크도 디퓨즈하게 병변이 있어서 LAD에 메탈 자켓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스텐트를 어디에 디플로이 해야 될지 보기 위해서 FFR 시행했습니다. LAD FFR 결과 프록시말 파트에서 점프업이 있었고요. 결과는 0.9에서 0.76으로 나와서 이스큐메아 소견 보였기 때문에 LAD에 스텐트 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크도 마찬가지로 프록시말 미드 디퓨즈 병변이 발견되어서 PCI 결정하였습니다. RCA는
NGO상 특별한 거 없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AD PCI 하기 위해서 컴플리언트 2.5 15 벌룬으로 이니셜 벌룬 시행하였고, 그다음에 3.0 20 스텐트를 디플로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NGO 영상, 파이널 NGO 영상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NC 벌룬 해서 파이널 LAD 영상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서크였습니다. 일단은 이니셜로 적힌 가이딩 사용해서 이제 2.5 벌룬 넘기려고 시행했지만 넘어가지 않아서 컴플리언트 1.5 15 벌룬을 이용해서 칼슘을 좀 모디피케이션 하고 싶어서 벌룬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2.5 15 벌룬 시행하였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스텐트를 넘기려고 했는데 넘어가지 않아서 저희가 가이딩을 XB로 바꾸고 가이드 질라 인설션 해서 NC 벌룬 3.0 15로 일단은 칼슘을 깨기 위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벌룬을 하고 나서 이제 가이드 질라를 딥 인게이지 하고 이제 스텐트를 위치시키려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환자가 VT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이제 너무 급해서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스텐트 디플로이 하고 스텐트를 위치를 맞추는 순간에 이제 VT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VT가 발생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이 다 당황을 했고, 이제 스텝 선생님과 퍼스트 어시스트 하시는 분이 이제 호흡이 맞지 않아서, 영상을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스텐트가 가이드 질라에 오퍼레이터는 가이드 질라를 못 뺐었고, 근데 뺀 줄 알고 디플로이 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디플로이를 했습니다. 근데 질라 안에서 디플로이가 되면서 이게 디스탈은 제대로 펴졌지만 프록시말은 이제 질라 안에서 펴지면서 이제 깔때기 모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이제 의논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희가 팀워크도 맞지 않았고 사실 시술에 집중을 하지 않았던 결과였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부터 해결하자 하고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NGO를 이제 접하고, 이제 저희가 2D 2O 게임처럼 이렇게 던져서 이제 스텐트 안에 와이어를 인설션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고, 일단은 퍼스트 초이스로 필더 XTU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필더 XT는 하이드로필릭 와이어고 앞에 팁이 쉐이퍼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봤을 때는 계속 이제 스트러 사이로만 들어가고 스텐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코르세어를 이용해서 그 CTO처럼 가이아 1을 밀어 넣었는데, 얘 또한 이제 테이퍼드 돼 있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저희가 잘 못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딥하게 밀기에는 스텐이 망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팀노드가 약한 수호3를 사용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제 수호3는 사실 코로나리 와이어 중에 팀노드가 가장 작고, 그다음에 셉탈 트래킹을 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플로우를 따라간다고 말을 하는 듯이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안 되면 너클 형식으로 이제 밀어보자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수호3와 코르세어를 사용해서 그 스텐 안쪽으로 인설션을 했고요. 그런데도 이제 벌룬이 사용한 벌룬은 계속 넘어가지 않아서 이제 유언 벌룬 1.5 10 컴플리안트로 계속해서 벌룬을 했고, 그 다음에
벌루닝을 해서 이제 루멘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 스텐트를 넘기려고 했으나 계속해서 안 넘어가서 이제 2.0 NC, 3.0 NC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그 익스펜션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NC 벌룬을 다 사용을 해서 풀리 익스펜션을 하고 나서 마지막 파이널 엔듀어입니다. 또 보시면 서크도 그 질란에서 펴졌던 그 깔때기 모양이 없어졌고 LAD 또한 충분히 익스펜션 된 모습을 보고 이제 시술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깨달았던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질라를 이용해서 딥 인게이지를 했을 경우에 댐핑 프레셔가 발생이 되고 이걸로 인해서 코로나리 이스케미아는 무조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VT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이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이제 VTA가 생겼을 때 누구나 이제 컴다운을 하고 다음 세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마련하고자 지금 현재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옵션이 있으실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선생님 그 재밌는 케이스 사실은 그 다른 병원의 컴플리케이티드한 어떤 그런 케이스들을 보여준 먼저 말씀 주시죠, 선생님. 일단 저 가이드 질러를 사용해서 할 때는 가이드 질러가 코로나리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이드 질러가 막으면서 VT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VT가 발생을 하니까 급하게 디플로이를 하다가 질러 안에서 디플로이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빠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텐트 사이로 와이어가 들어가면 제일 좋겠죠. 작은 데 집어넣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만약에 저는 옵션을 한다 그러면 하이드로필릭 코팅 와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BMW나 좀 거칠은 거. 왜냐하면 하이드로필릭 코팅 된 거는 사이로 들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약간 거칠은 거는 사이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루멘이 큰 데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번째 옵션이고, 첫 번째 옵션은 사이로 들어가더라도 스텐트 하나 더 넣는다는 생각으로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스텐트가 그냥 혈관 안에 떠 있는 것보다는 하나 스텐트를 더 넣어서 크로스해 가지고 혈관 벽에 붙여주는 게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프로시저 타임도 좀 줄어들고, 물론 뭐 스텐트를 하나 더 사용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환자 안전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스텐트를 하나 더 넣는다기보다는 벌룬을 한 번 더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저희가 얼마 전에 스텐트를 넣으려고 이제 칼시피케이션 리전에 넣으려고 했는데 잘 안 들어가서 딱 뺐는데 그 스텐트만 스트랩만 남은 거예요. 한번 부러졌는지 남아가지고 벌룬이 나왔어요. 근데 가장 얇은 1.0 벌룬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게 그 와이어가 다 빠져버린 상태에서 시도를 했는데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뭐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이어를 넣고 벌룬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일단 선생님이 가이아나 뭐 어떤 와이어를 쓰던 그런 와이어를 쓰다가 서컴플렉스에 그 프록시말 파트에 인저리를 줘서 플로우가 없어지면 그게 더 디제스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와이어를 쓰든 들어갈 수 있는 와이어를 일단 킵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텐 스트럿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와이어를 하나 넣어서 일단은 킵을 해놓고, 그런 다음에 플로우를 메인턴스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들여가면서 공을 들이면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계속 뭐 스티프한 와이어 그 프록시멀에서만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저리를 받아서 플로어가 컬랩스되면 환자가 그 자리에서 또 컬랩스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먼저 와이어를 하나 킵해놓고 프로시저 하는 게 훨씬 더 세이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빠진 거예요, 선생님? 환자가 시저했어요? 이게 다 빠지. 네, 이게 VT 왔다고 이게 VT가 빠지진 않잖아요. 생기면서 이제 서크의 스텐은 디플로이가 됐는데 이제 VT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DC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DC를 치면서 환자가 일어났어요. 움직이는 사이에 이제 모든 게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리와이어링은 선생님이 답을 얻으신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와이어가 근데 이제 영상이 몇 개 없지만 사실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어플라이를 결과는 내가 스스로 했었습니다. 얻은 거예요. 예? 그런 결과는 선생님 내가 스스로 얻으신 거고 그게 쌓이다 보면 노하우가 되는 거고 각 병원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에 스탠드 내에 스럼버시스도 좀 유발된 것 같은데 맞나요? 마지막 영상에서? 마지막 영상에서는 저희는 뭐 메시반 스럼버스는 체크가 안 되어서 그냥 케이스 끝냈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희 그게- 같으면 이렇게 와이어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했다면 일단 이게 진짜 룸에 많은지 이미지 모달리티를 좀 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진짜 뭐 스트로사이드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거기다가 벌룬을 하고 뭐 한다는 게 되게 좀 리스키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 안 들어가겠지만 벌룬 정도 해놓고 나서 이 와이어링이 맞는지 정말 인스턴트로 들어갔는지 이미지 모달리티를 보는 것도 하나의 좀 팁일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스텐트가 그럼 디지털 서크에 하나 들어가 있고 또 하나가 넣다가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롱 스텐트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그 가이드 질라 안에서 질라가 플래시는 되고 스텐트 그러니까 스텐트 디스탈은 질라가 안 되어 있었고 이제 테스트를 하고 질라를 오퍼레이터가 빼고 나서 디플로이를 하자고 이제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칼슘이 많아서 그런지 이제 질라 안에 스텐트가 중간에 인플레이션 된 거 아니에요? 벌어지고 그러면 같이 그러니까 이제 디스탈은 안 물려 있었고 이제 그러니까 스텐트의 미드 프록시말만 물려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되면 저도 임성 선생님 말처럼 얘가 이 스텐트 정중앙을 통과하던 안 하던 간에 일단은 디스탈에는 와이어가 하나 가 있어야 돼요. 이게 뭐 스텐트 스트로 사이로 들어가던 그래야지 뭐 그 스텐트를 이쪽 어그로 틀어서 이 혈관벽에 붙이던지 안전하게는 어찌 됐건 스텐트 사이로든 와이어가 하나 디지털로 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예. 네, 조언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다 현장에 계신데 지금 줌으로 오신 선생님 계시거든요. 예, 다 현장에 계시니까 선생님 바깥 하셔야죠. 한 말씀 조용히 가시려는 거 아니시죠? 아닙니다. 예, 뭐 그래서 코멘트 예, 있으시면. 네, 저도 그 롱 스텐트를 그런 가이드 질라가 있고 스텐트가 디플로이가 됐다면 그 스텐트랑 이 가이드 질라가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꽉 물려가지고 잘 안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충분히 발룬이 됐으니까 세컨 와이어로 그 다시 스트럿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렵진 않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디플로이가 거의 안 됐다면 정말로 열기가 어려웠을 거거든요. 이제 가이드 질라 안에서 이제 스텐이 킹킹이 되는 형식으로 펴졌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NGO를 화면 밖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질라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굉장히 칼시피케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펴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또 두 번째 세션이 있어서 첫 번째 세션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준비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좌장 롤 패널 롤 해주신 선생님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세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